자, 봅시다. 자, 대화체와 독백체 말투에서 대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모든 시는 독백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은 말을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한 내 마음의 내 정서나 태도를 내가 고백하는 작품이라고 하자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은 독백인데 혼잣말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표현 효과가 떨어지니까 대화체 같은 걸 사용하는 거지. 대화체는 대화체로 얘기하기도 하고, 대화체는 보통은 A랑 B 서로 주고받는 말을 건넸으면 대답하는 주고받는 것이 나올 때 보통 대화체로 보고, 일방적으로 A가 B에게 말을 하는 것도 독백은 아니지. 이런 형태도 A에서 B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A가 B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독백은 아니지만 대화로 보기도 어려워서 이럴 때는 보통 뭐라 그러냐면 말을 건네는 형식 뭐 이런 투로 말을 하기도 해. 뭐지? 말을 건네는 형식. 볼까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언제 오나요? 나가 엄마한테 물은 거죠. 하룻밤만 자면 내일이지. 이거는 나에게 어머니가 대답해 준 거지. 그래서 대화라는 거야. 다음날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인가요? 아니란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또 하룻밤 더 자야 한단다. 어머니 사기꾼. 그치? 오늘이 내일인가요? 이렇게 속아? 속여? 그래서 이 작품은 만나는 법이라고 해서 일부만 나왔지만 어쨌든 대화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대화체라고 하고.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 가람은 강이야. 강의 옛날 말. 그러니까 살던 누나는 진두강가의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요 접동 아우레비 접동은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의성어로 표현한 겁니다. 자, 제목은 접동새인데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여기 그대로 나왔죠 다시 의붓어미 새엄마의 시샘 질투에 죽었습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 요 내용은 음, 어, 옛날 접동새와 관련된 어, 우리나라의 전설을 차용한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이게 무슨 얘기랑 관련이 있냐면 옛날에 어느 집에 어, 누나가 하나 있고 남동생들이 남동생이 뭐 아홉 여덟 아홉 명 정도 되는 이런 집에 아빠랑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가 새엄마를 들였는데 그렇게 지내는 집에 이제 누나가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누나가
되게 좋은 집안의 남자랑 결혼하게 돼. 근데 그렇게 결혼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 누나가 이렇게 좋은 남자랑 좋은 집안에서 살 것에 대한 것을 새 엄마가 질투를 해서 몰래 누나를 죽여. 근데 그 죽임을 당할 때 누나가 갑자기 새로 환생해가지고 날아올라. 이 새가 바로 접동새야. 그래서 네,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더 있긴 하지만, 굳이 뒷 이야기는 몰라도, 이거는 앞부분에 나온 거니까. 우리가 접동새는 보통 한의 상징물로 슬픔과 한을 상징하는 새가 됩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접동새를. 오, 불서러. 불서러는 서러워. 너무 서러워. 시샘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게 전설을 차용해서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현재 울고 있는 새, 이거 좀 봐봐.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독백체인 거죠. 혼잣말하는 거. 고백하듯이 쓰는 말. 그다음 박인노의 누항사. 읽어보면도 괜찮습니다. 봅시다. 강호 한 꿈은 강호 한정을 얘기해요. 자연 친화적인 삶이죠. 강호 한정의 꿈을 꾼 지도 오래됐는데 옛날부터 자연을 즐기며 살겠다라는 꿈을 꾼 지도 오래됐는데 입과 배가 해석해 버리죠. 입과 배는 먹고 사는 것, 아주 현실의 생계 문제가 누가 되어 장애가 되어 자 거리낌이 되어 어지러는 감탄사 잊어버렸도다. 자, 이 두 줄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상은 뭐야? 자연친화. 하지만 먹고 사는데 너무 허덕여가지고 어느덧 잊고 지냈어. 현실은 너무나 가난해.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도 많기도 많구나. 자, 많기도 많구나. 영탄적 어조입니다. 이것도 뭐뭐도 뭐뭐 할샤. 훌륭한 군자들아 여기가 중요하죠. 낚싯대 하나 빌리자꾸나 빌리자. 자, 여기 보시면 청유. 그리고 여기 누구예요? 훌륭한 군자들아. 폭격조사 붙었죠? 얘는 청자가 됩니다.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 그래서 이 작품은 요 한 구절 때문에 요 한 구절 때문에 작품은 독백 여기까지만 해도 독백인데 여기 빼도 독백이야. 요 한 구절 때문에 독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독백이지만 말을 건네는 형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뭐다? 청자가 이렇게 나오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낚싯대 하나 빌리자.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뿐 자연이죠. 자연을 벗이 되어 자연에 주인 없는 임자 없는
독차지에서 가지고 있는 주인이 없는 풍월강산 자연에서 저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는 것이냐 나보고 말라고 하는 것이냐. 다툴 이 없는 것은 다툴 이는 경쟁자. 다만 이것뿐인가 여기노라.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는 슬픔을 여기 나오는 자연, 명월청풍, 명월청풍, 풍월강산, 백구, 한가한 백구예요. 욕심 없는 자연의 친화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늙으리라 라는 의지로 해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화체는 청자를 설정해 말을 건네는 태도인데 어, 여기 나왔듯이 개념의 성격 완전히 정의하기 어렵다. 오케이. 대화를 주고받는 형태로 나와 있는 작품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화는 보통 주고받을 때 대화라고 얘기하고요. 청자가 있는데 대화를 받아서 말하지 않고 화자만 말을 건네더라도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하고 대화의 형식 정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 중에 추천사라는 시가 있는데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어? 잠깐만. 해석이 안 나와 있는 거. 향단아, 그냇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내어 밀듯이 향단아 하면서 향단이한테 계속 명령해. 말을 건네는 거지. 특정 대상, 청자인 향단이한테. 끝까지 대답이 없어. 아니, 말을 건네는 것도 대화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말을 건네는 방식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 만약에 향단이가 대답을 했다면, 그러면 그건 대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다, 현재. 근데 이게 수능엔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맞히고 틀리게 하는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을 거다. 자, 청자는 요거고요. 아니, 대화체는. 독백체는 이겁니다. 아니, 연락이 안 돼. 어. 누가? 아니, 지금 머리 작냐고, 왜. 어? 넌 왜 늦어? 아니, 핑계가 없는 적 없고. 아니, 제 시간에 온 적이 있어? 응. 제 시간에 온 적이 있냐고. 역사는. 제 시간에 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야. 그럼 나 혼자 하고 있잖아. 윤지는 오늘 뭐 교회 수련회 있다고 해서 녹화하고 있고. 페이지 59쪽 가봅시다.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 요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감정이입은 말 그대로 한번 보면, 누구의 감정을 이입하는 거야? 이입은 집어넣는 거지. 누구의 감정? 나의 감정을 어디에 이입해? 대상에 이입하는 거야. 자연물. 대상에 이입하는 건데, 그럼 그 대상에 나의 감정을 이입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일단, 객관적 상관물도 한번 얘기해 보죠. 밑에 설명이 나온 거 보면, 객관적 상관물은 음, 감정이입과 뭐 화자의 상황, 처지와 반대되는 격을 포함하여 처지의 정서를 더욱 부각하고 있다면 그 대상은
객관적 상관문. 감정이입은 뭐 이렇게 이걸 이렇게 얘기해 드리죠. 이거부터 봅시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객관적인 사물들 중에 객관적 사물들 중에 객관적 상관물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객관적 사물들 중 나와 인물과 상관이 있는 사물. 읽어봐 그대로. 객관적 사물들 중 나와 상관 이렇게 나올까? 있는 사물. 이렇게 읽으면 되지. 자, 봐봐. 유리왕의 황조가라는 작품인데 헐헐하는 꾀꼬리는 암수서로 다 논이는데 외롭구나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라고 할 때 이 시에 이렇게 쓰였는데 이 시의 화자는 지금 누군가와 이별해서 함께 돌아갈 사람이 없어. 나 혼자야. 그런데 꾀꼬리는 암컷과 수컷이 함께 있죠. 설명 좀 이따가 할 건데 문제는 그래서 이거를 작품에 이렇게 썼는데 실제 상황을 한번 보죠. 내가 지금 혼자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창작 당시를 보죠. 작가가 혼자 있는데 거기는 나무들도 있고 꽃들도 있고 꾀꼬리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시냇물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다 뭡니까? 객관적 사물들인 거죠. 상상을 해봐. 그런 사물들 중에 내가 볼 때, 아, 나랑 저 사물은 내가 작품을 쓸 때 써야 되겠는데 하고 얘를 가져와서 쓴다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럼 작품 안에 쓰인 소재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실제 현실 속의 수많은 사물들 중에 골라가지고 쓴 거 아니야? 그러니 여기 있는 사물들은 소재들은 전부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뭔가 나랑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걸 테니까. 사용할 테니까. 여기까지 납득돼? 그게 원론적인 거야. 어디 있니? 뭐가 더 있을까? 저기 별도 가져오고 유리도 가져오고 이런 것들도 다양한 사물들 중에 이유가 있으니까 가지고 온 거라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문학 작품에 쓰인 모든 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땐 그중에 좀 의미가 좀 큰 거. 그런 걸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그럼 보자. 이 객관적 상관물의 경우 자 그럼 나와 상관관계가 있는 그 사물이 어떤 사물이 있어?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지. 나랑 그렇지. 비슷한 상황이나 비슷한 의미로 상관 있는 사물이 있거나 혹은 정반대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사물이 있거나. 근데 어떤 사물을 사용하든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효과는 뭐예요?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감정이면 조금 있다가 효과는 나의 정서, 태도나 반응을 구체적,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감정이입은 뭐냐? 감정이입은 두 가지 조건이야. 나의 감정을 대상에 하는데 넣는데 대상이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주제, 즉 의인화돼야 돼. 의인화돼야 돼. 그럼 의인화된 대상이 나와 똑같아야 돼. 뭐가? 정서가. 감정이나 정서나 같은 거라 봐도 돼요. 동일할 때 감정이입이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화학 관계는 아, 어, 야 머리를 40분에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안 한다고 하려는데 끌려갔어요. 엄마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미용실에 들어가는데 40분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야겠다 하고서 다음에 온다고 말려 했는데 딱 때한치 끝나고 데리고 끌고 와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빨리 어디 페이지 몇 페이지? 59쪽 건강이 왔고 유진이 왔고 윤지는 안 됐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서 전부 다 감정이입인 건 아니야. 그지? A에 위치해 있는 건 객관적 상관물이지만 감정이입이 아닌 거고. B에 위치해 있는 거 감정이입이면 무조건 전부 다 객관적 상관물인 거야. 어쨌든 감정이입이든 객관적 상관물이든 그 효과는 나의 정서나 감정 이런 것들을 반응과 태도를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 꾀꼬리와 나를 확인해 보시죠. 꾀꼬리 암수가 다정인 논입니다. 정다운 모습이에요. 암수 짝이 있죠. 둘이에요. 나는 어때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혼자예요? 외롭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혼자야. 그래서 뭘 느껴? 외로움을 느껴. 심지어 새도 짝이 있어서 저렇게 즐거운데 인간인 나는 혼자 짝 없이 외롭네. 이해됐니? 그래서 나 외로워하는 것보다 꾀꼬리 잘 지내는 꾀꼬리를 둠으로써 혼자 있는 내 외로움이 더 부각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대비되는 거죠. 그럴 때 이 꾀꼬리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얘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불러요. 감정이입은 아니에요. 왜 아니죠? 감정이입이 되려면 뭐라고요? 대상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의인화가 되되 대상 스스로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감정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외로움과 얘는 즐겁잖아요. 예, 그래서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어렵게 얘기하면 우리 배웠던 거다. 선경 후정. 기억나? 시작하는 게 먼저 상황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내 반응과 태도, 정서를 드러내는. 그다음 이 작품은 또 특징이 자연과 인간의 대조. 대비라고 쓰는 게 또 괜찮아요. 근데 새가 또 나오는데 울어라. 자, 자, 우는구나.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우는구나 새요.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요. 널 나와 너보다 싫음 근심 걱정이란 뜻이야. 한 고저 중세고에서 한은 많다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노라. 새는 울고 있대죠. 근데 실제로 새는 소리를 낼 뿐입니다. 지적일 뿐인데 즐겁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운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새가 울어요. 슬픈 감정으로 울어요, 지금. 나도 슬픈 감정으로 울어요. 자, 새가 슬픈 감정으로 운다라는 건 사람만 합니다, 원래. 그래서 여기 새는 음. 자, 봐봐. 자, 나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어때요? 정서가 그치 시름으로 같죠? 대신 그 양이 누가 더 많을 뿐이야. 내가 더 많을 뿐. 그래서 이때 새는 슬픔이라는 울음이라는 의인화된 감정,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을 가지면서도 정서도 같죠. 나랑. 그래서 감정이입이 쓰였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고. 수능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또 나왔네요. 자, 겨울 나무에서 봄 나무에로 기억나요? 자, 여기 문장부호의 사용인데, 이런 여기 쉼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 자꾸 빨리 읽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읽는 흐름을 막아주는 겁니다. 천천히, 서서히, 문득, 뭐 이러면서. 또 뭐야? 아, 마침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호흡을 지연시키고 리듬감과 운율 강조를 하는 효과 정도로 겨울나무였던 헐거벗은 나무가 스스로의 저항을 통해서 이 세계의 온도를 올리고 그리고 푸른 잎이 피우고 4월에는 결국 꽃을 피우는 그런 존재. 봐봐. 나무는 자기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다. 그러면 이건 뭐야?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누가 자기에게 누가 나무에게 뭔가를 해줘서 꽃을 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스스로의 주체적인 저항과 치열한 싸움과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피운 것이고 자기를 자기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에서 뭐 문장법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 알고 푸른 잎과 꽃은 어떤 생명력을 얘기를 해요. 여기도 쉼표를 일부러 썼죠. 앞뒤로. 반짝 강조하는 겁니다. 별의 반짝임을. 자, 말줄임표 나오면 거의 공통적인 건데 여운을 줍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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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나오는 심사 이거 역설이었죠. 그때 설명을 많이 했었지. 자, 그다음. 역시 의도적인 문장의 배열, 행가리. 어둠은 새를 낳고 그랬으면 얘는 낳고는 여기 들어가야 되좀 자연스럽지 않아? 혹은 얘를 뒤로 넣든가? 그지?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작가의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썼겠지만
그거를 꼭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어둠은요, 긍정적 이미지예요, 부정적 이미지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자,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어둠이 가진 모성적 속성, 생명의 탄생. 황진의 시조. 본 적 있을 텐데. 어저는 어즈버의 줄임말. 내가 저지른 일이로구나. 내가 저지른 일이로구나. 임을 그리워할 줄 몰랐던가. 어찌 그리워할 줄 몰랐던가. 그리워했을 걸 알았으면서 있으라고 했다면 누구를 임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내가 말했다면 갔겠냐마는 누가. 자, 지금 나는 지금 내가 한 행동에 대해 후회. 오케이, 자책도 나쁘지 않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책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왜? 있으라고 말할 걸. 그렇게 말했다면 갔겠냐마는 누가. 임 임께서 갔겠냐마는 제구태여. 내가 된 내가로 합시다. 굳이. 구태여는 굳이 혹은 일부러 떠나 보내놓고 임을 그리워하는 감정은 나도 내 속을 모르겠구나. 붙잡을 걸. 그럴 때 여기 중요한 게 음, 의도적인 행갈이. 요 황진이 시조의 핵심은요, 요 구절이에요. 요 시에서. 지금은 나라고 해석했잖아. 얘를 요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요렇게 읽는 방법이 있고, 원래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뒤로 뺀 이유는 도치법 때문에. 혹은 얘를 뒤에 이어지는 얘랑 같이 연관지어서 읽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한번 보죠.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 구태여 가랴마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그대로 제 구태여 보내고. 이 경우는 원래 뒤에 나와야 되는 거지만 이거를 앞으로 뽑은 겁니다. 그러면 쟤는 뭘까요? 갔겠냐마는 누가 있으라고 했다면 지가 굳이 갔겠냐마는 이때 쟤는 누가 가릴까요? 이때는 임으로 해석하게 되고요. 지가 굳이 보내놓고 이때 쟤는 보낸 주체가 되는 거죠. 이때는 나가 됩니다. 행간 걸침에 아주 뛰어난 작품. 이쪽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여기에 쓰는 바람에 뒤에 바로 이어지는 보내고랑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도 있고. 이해돼요? 네. 그다음 아직 안 끝났어? 자, 명사로 끝나거나 명사형으로 끝나거나 종결. 뭐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의 문장은 서술어, 기본형이
뭐뭐 다로 끝나는 말로 끝나지만 이제 종결어미란 뜻이거든요. 그런 게 마침표 찍을 수 있고 물음표 찍을 수 있는 걸로 붙는 걸 종결어미라고 부르는데 를 사용하여 끝을 냈지만 명사형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다. 자, 명사형 종결은요. 명사형 어미나 명사 자체를 사용하는 거죠. 명사형 어미는 뭐냐면 뭐뭐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이런 정도로 끝나면 명사형으로 종결은 된다고 하고요. 종결이니까 행을 끝내거나 영을 끝내거나 끝맺은 그 부분이 바로 강조되고 그런 식입니다. 똑같은 내용도 명사로 끝내면 의미가 좀 초점이 집중됩니다. 무슨 얘기냐? 철수가 학교에 간다는 행동이 좀 풀어지는 느낌인데 철수 학교에 가는 철수 하면 철수에 포커싱이 빡 들어가죠. 이해됩니까, 원장인지? 자, 철수가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는 철수. 그러면 초점이 철수라는 대상에 딱 집히죠.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음. 잘 차려진 밥상과 밥상을 잘 차린다. 잘 차렸다. 뭔가 얘는 뜻이 풀어지는 느낌이지. 그래서 어떤 음, 그래서 강조한다라는 데에서 시상이나 정서를 집중시키는, 집약하는 내용을 가질 수 있어. 효과를 가질 수 있어. 나 갑자기 졸려. 여기 봐봐. 마른새 도토리알, 얼굴을 부비는 소리, 소재태 저마다 멍드는 소리, 몸에 기는 소리, 이런 것들이 떠드는 소리. 이게 듣니 무슨 얘기지? 지금 계속 소리라고 하는 체형, 명사로 끝내주고 있어. 내용을. 이게 뭐냐면 고음뼈가루 저희께서 여기가 도토리묵을 만드는 과정을 있어요. 자, 도토리알이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있을 때 도토리알이 알들끼리 얼굴을 부비는 소리. 그러다가 후두둑 딸 거 아니에요, 도토리를. 또 뛰어내려 저마다 멍들에 떨어지는 소리. 그 멍석 위에서 햇볕에 말려지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먼 길 나는 늙은 잠자리에 되는 소리, 이걸 이제 주변 풍경이고. 맷돌 속에서 껍질 타지며 가슴 동당거리는 소리. 이제 맷돌로 가는 거야. 요즘 같으면 도토리를 말린 다음에 그거를 갈지 않고 믹서기를 갈겠지. 요즘은 그냥 옛날엔 맷돌로 가는. 사그락사락 고운 뼈가루 저희끼리 소근대며 어루만져주는 소리. 걔네들 도토리 알들끼리 으깨지고 가루가 되면서 뼈가루가 저희들끼리 어루만져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거 의나 됐죠? 알겠죠? 부드럽고 찰진 것들이 물속에 가라앉아 안녕 안녕 가벼운 것들에게 이별 인사하는 소리. 묵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뭐 해서 나도 만드는 건 정확히 모르니까 과정.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이제 굳히는 푸딩처럼 상태가 되게 물에 풀어가지고 일단 했는데 푸딩처럼 뭉칠 것들은 가라앉고 그렇지 않은 건 물에 액체들만 있고 찰진 그런 거고 이별하는 소리 아궁이 분리해서 가슴을 확 열리며 저희끼리 다시 엉기는 소리. 아, 여기서 엉긴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 가루를 내고 물 속에서 이제 헹구거나 반죽하면서 어, 먹지 않고 날려버려야 될 건 이제 물로 헹궈가지고 버리고 저희 그것들을 이제 끓여서 끓여서
이제 엉기면서 묵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서로 식어가면서 만들어진 게 그거한 이 장황한 나무에 도토리알이 매달려 있을 때부터 마지막 두부가 묵으로 만들어지는 그 순서를 순차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뭘로? 몸먼 소리, 몸먼 소리, 몸먼 의인화도 있고 그 모든 이런 소리들이 흘러 들어간 뒤에 비로소 생겨난 저 고요. 저 고요가 뭐예요? 도토리 묵이죠. 저토록 시끄러운 역설이죠. 왜? 고요한데 시끄럽대. 그래서 화자는 나는 도마 위에 있는 갈색빛 도토리묵 하나를 보고 이 소리를 떠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묵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하면서 이 모든 소리들이 이 묵 안에 녹아 들어가서 고요히 있다. 그래서 묵을 보고 저 고요함은 너무 시끄러워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될까? 음, 이걸 이런 느낌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이건 약간 이건 나만의 해석인데 이게 맞지는 않았고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전투씬에서 주인공이 한참 정신을 전투를 하다가 폭격이 쏟아지는데 갑자기 파편에 맞아 죽지는 않지 맞을 부분은 아니 거리는 아니지만 가까운 데서 폭탄이 터지면 뻥 하면서 하면서 소리가 갑자기 다 사라지죠. 귀가 청각을 상실해서 마비돼가지고 그거를 음향 효과도 그렇게 내서 막 영상을 보여주잖아. 아무 소리 없지 막막 팡팡팡팡 하다 삥 그래서 소리 자체도 완전 묵음 처리돼가지고 막, 막 이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다시 소리 들리게 만드는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런 느낌의 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근데 이거는 동시적으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타난 소리들이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독특한 작품이었어요. 오, 산문문학 하면 된다. 산문문학은 운문문학의 반대죠. 흔히 뭐예요? 소설이요. 수필 이런 것들 등. 뭐 그, 대본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산문문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서술상의 특징이나 이런 개념을 묻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5분만 쉬었다가 바로 나갑니다. 프린트 뽑아줄게. 요거는 그렇게 이거 많지 순서, 않아요. 뭐라고? 서- 에, 선생님, 어? 혹시 학원에 영어쌤 계시나요? 아니, 그래요. 계속 오셨다가 아까 수업 요 퇴근하셨어. 네, 알겠습니다. 음, 하나 있고, 둘, 셋, 그다음 세 개. 프린트 나오면 보내고, 우리 수연이가 파일이 없을 테니까. 뭘 놀아, 공부해. 야, 너네는 공부 안 해? 하고 있어? 오. 야, 고마워. 어, 야, 이거 누가 사준 거야?
둘 중에 나 네가 한거 알았고 저를 더 이뻐해 주셔야 돼요. 진짜 어떻게 이랬으면 좋대요. 해보지 그랬어. 들어가기도 못했어. 바로 안 해? 아니 장난 아니고 그냥 물어봤어. 또 갈래? 아니면 올 깨물고 가는 거. 한마하고 가자. 일찍 간다고 좋을 거 없긴 해. 난. 사실 나도 조금 그러긴 했었는데. 저는 4시인가 그때 잤거든. 그리고 12시인가? 아니 10시인가 그때 일어났단 말이야. 밥 먹고 1시인가 2시쯤 1시인가 반쯤? 너무 졸린 거야. 말이 안 되게 졸린 거야. 잤지. 그리고 다시 일어나니까 3시? 그쯤이었어. 다시 잤어. 4시 5분. 그리고 아 이 밥을 먹은 상태란 말이야. 먹었단 말이야. 1시에. 아니 나 오늘 진짜 머리 잘랐는데 그 머리 다 잘라주고 머리 말려주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는 그 사람이 머리까지 말려주는 남자야.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 와갖고 머리를 말려주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빗질을 하루 종일 하는 거야. 똑같은 것만 이 하루 종일 하는 거야. 모르겠지. 클럽. 그러니까 이기죠. 내 살이 더 안 빠져. 이기죠. 나 살이 더 안 빠져요. 나를? 빨게 뭐가 있어? 자, 그 논문이나 프린트는 다 나갔으니까 집에 잘 고스란히 버리지 말고 가져가. 네. 내신 대비할 때 문학 작품 대비할 때 그런 거 찾아보면서 공부해 도 돼. 예. 자, 5분 다 쉬었나요? 나는 못 쉬었는데. 농담이야. 자, 딱 30분에 시작합시다. 아, 너무 피곤하다. 토요일 너무 힘들어.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학원 아니야. 아직 아니고 학원 방학 때문에 보충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월요일 날 4시 반에 할 생각이거든요. 원래 이 시간대는 다음 주 월요일. 어. 월요일은 4시 반이요? 그때 다른 거 겹치는 거 없어? 다음 주죠. 내일 모레지. 일단 아무것도 없긴 데 됐네. 시간에. 네. 그렇지. 그렇게 할게. 음.
나 이동거. 네? 너 지금 그거 할 시간 있어? 너 단어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 200몇 개 아닐까? 네, 246개입니다. 450개 채우셔야 합니다. 언제 채우실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합니까? 너만 놀아? 나도 놀고 싶어. 이거 할 때야? 이거 할 때냐고. 이거 할 때냐고. 조져. 네? 조져, 조져. 조지라고요? 그거 쌤이 조져. 조지다. 와. 어? 뭐라고? 뭔 잘할 거야? 너 잘려 이러다가. 하여튼 너 300개도 안 되셨고요. 남들 다 450개 채우는데 네가 왜 300개야? 너가 왜 300개인데? 아니 너 450개 해야지. 그럼 140 몇 개야. 일단 하나. 진짜로? 네. 성민이한테 물어봐요. 진짜로? 너 왜? 우리 좀 풀리고 수준 맞춤. 거짓말이면 어쩔 거야? 진짜 누나. 거짓말이면 어쩔 거야? 너 거짓말이면 너 다음 주에 100개 추가야. 그건 아니. 거짓말이야? 아니. 진짜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이면 다음 주에 100개 추가라고. 그럼 진짜면요? 200개 다운. 웃기지 마. 웃기면 안 돼요. 거짓말 아닌 거잖아. 네. 거짓말 아니시면 아니 일단 그럼 하나 해. 지금 246개야. 하나 더 해야 돼. 이거 할 시간에 지금 영상 할 시간에 있다고 지금 오늘이 시작된 지 17시간 30분이 지났는데 이거 하나 할 시간이 없다고? 지금은 안 되잖아. 일단 해. 하나 끝내. 갑시다. 자, 인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인물의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긍정적 인물 뒤에 나오면 당연히 부정형 인물, 주요 인물과 부차적 인물 뭐 이런 거 나오는 거고 본문은 일부를 조금씩 읽기는 나갈 텐데 여기 이렇게 캐릭터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솔직히 어, 여기 잠깐만 요 5번의 캐릭터를 보죠. 인물과 관련돼서. 캐릭터는 번역하면 성격이 됩니다. 캐릭터는요, 해당 인물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특징들.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성격이라고 하면 근데 이것을 성격이라고 하면 뭐가 걸리적거리냐면 자꾸 외향적, 내성적, 뭐 MBTI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이 뭐 MBTI가 뭐 특정적이거나 외향적이다, 뭐 내성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뭐 부모님이 다 살아계셔, 동생이 하나 있어. 그런데 지금 아직 취직을 못하고 있어.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해당 소설 내용 안에서 그 해당 인물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캐릭터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해됐지, 문제인지? 하필 그렇게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설 내의 캐릭터, 우리가 캐릭터 인물이기도 하잖아, 그치? 배우한테 물어보잖아. 영화 개봉했을 때 뭐라고? 누구누구 배우님, 이번에 맡으신 캐릭터가 무엇입니까? 아, 예. AA라고 하는 캐릭터는요. 이러잖아. 인물이 곧 캐릭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설명이 뭐 인물은 어떤 인물을 작품에서 드러나는 것,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아는 것, 캐릭터를 구성하는 요소는 성격, 신분, 나 이 모든 것들을 왜 그렇게 설정했느냐? 왜 설정했느냐? 그 캐릭터 설정하려고. 납득시키려고. 그래서 잘 만든 캐릭터 하나가 성공을 보장하죠. 성공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대화나 행동. 자,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대화에 해당하는 정보거나 행동을 묘사하는 겉모습, 옷차림이라든가 그 사람의 구체적인 몸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혹은 그냥 서술하는 이때 서술은 뭐 내면 심리나 줄거리 등을 설명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특히나 요 두 가지 이 둘을 통해서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정답을 찾으려면 해답이라고 할까? 정답이라고 할까? 해답이라고 쓸까? 상관없어. 괜찮아. 너희들은 쓴 대로 그냥 나.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을 찾으려면 항상 뭘 고려해야 돼? 상황을 고려해야 돼. 이 상황을 넣어야지만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그러할 때 우리는 뭐 하게 된다? 아, 아, 그런 내면 심리 때문에 저런 말을 했구나. 그러면 왜 저런 상황에서 저런 심리를 갖지? 뭐 때문에? 내면 심리보다 더 깊은 거 뭐야? 아, 그 사람 캐릭터가 저래서 그런 거구나. 즉, 성격 때문인 거구나. 왜냐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심리가 다를 수 있잖아. 심리가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뭐야? 이것 때문인 거지. 똑같이 농담을 던졌는데 누구는 웃으면서 허허 지내고 누구는 되게 기분 나빠하게 한다면 받아들인다면 그때는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심리가 다른 거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행동과 대화가 다르겠지. 그런데 소설에서 뭐해? 영화 생각해봐. 영화에선 이거 설명 안 해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순식간에 이걸 알아차리는 거지. 그래서 처음 보는 영화도 1, 2분 지나잖아. 저거 악당이네. 바로 알아차립니다. 저거 거짓말하네. 알아차리죠. 근데 소설은 글로만 써 있으니까 그게 잘 알아차려지지 않는 거야. 왜냐면 정보가 되게 한정돼 있거든. 소설은. 근데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상을 할 여지가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영 그래서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뽑아낼 수도 있어. 글 그러니까 빈틈이 많아. 소설은 빈틈이 많아. 네, 빈틈이 많을수록 내가 상상력을 채울 여지가 많은 거지. 생각해봐. 그래서 보통 영화가 재밌어, 소설이 재밌어. 그런데 그 영화가 소설을 원작이 있는데 그 소설 원작을 영화화한 경우 소설을 먼저 읽은 사람들은 소설이 더 재밌다고. 해요. 왜?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떠올렸던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게 잘 못 따라와, 영화가. 그래서 영화가 별로야. 오히려 소설이 훨씬 재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무리 봐도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이런 요즘 뭐 3D, 4D도 막 있으니까 훨씬 실감나게 영화가 재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수두룩하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다? 내가 이런 대화나 행동이 있을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상황을 개입시켜서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심리와 캐릭터를 찾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알아두시고 저 앞에 가보죠. 자, 긍정인물. 자, 유자 소전입니다. 자, 제목 내신에서 안 냈겠지. 자, 소전은 작은, 저는 전기, 전기문. 전기문이 뭔지 알죠? 위인전 같은 게 전기문입니다. 위인전. 유자는 뭐예요? 인물 이름이에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마치 홍길동전 같은 전인 거야. 알겠지? 근데 이 자가 뭐냐면 우리 공시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야? 중국 사람. 자, 공자인데 왜 자를 붙여? 공자는 이름이 자인 게 아니야. 이름이 자가 아니라 이름이 뭐야? 이때 자는 마스터한테 붙이는 존칭이야. 음. 유가라고 하는 학파를 창시하고 이끈 마스터. 아마 예수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동양에서 존재했으면 얘가 예수의 예씨가 성씨면 예자였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마스터. 그 다음에 주자도 뭐예요? 주씨성의 마스터. 유자도 유씨성의 마스터. 그래서 이거는 성 이름 자체가 일단 존칭입니다. 존칭 뭐야? 그 사람을 높이는 호칭인 거야. 그러면 이 제목의 유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거짓말, 반어적으로 깔 수도 있잖아. 못난 사람을, 진짜 못된 사람을 대단히 높이는 명칭으로 붙이면서 반어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은 읽어보면 알겠지만 반어적이진 않습니다. 이거는 칭찬하는 말이에요, 주자는. 한번 읽어볼까요?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그저 그렇고 그런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여느는 보통 글씨 보이니 이렇게 써도 보통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많은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바친 죽은 예사 보통의 허릇숭이 좀 약간 음, 험한 약간 이게 뭐지? 실속이 없는 사람 뭐라 그럴까? 재물이 그냥 대충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죽고 사라지는 보통의 허수아비 같은 정도로 해석하자. 헛개비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의 본명은 유재필. 유재필인데 뭐야 성씨? 따가지고 유자라고 한 겁니다.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전기문에 어울리게 출생부터 중금을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돼요? 출생부터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가보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 똑똑한가, 숫기 뭐야? 숫기 없는 자식 이런 말 쓰죠. 숫기가 없다. 외향적 성향을 숫기라고 하죠. 외향적 성향을 숫기. 총기는 똑똑함. 별중 맞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서 특별하고 별중 맞다.
비색한 가운데 비색한 가운과 불우한 환경. 비색한은 그냥 가난한 궁색한 궁핍한 가문 집안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에는 굉장히 숙성돼 있고 성숙했고 무슨 소고기도 아니고 말이야. 어쨌든 숙성됐고 청년 시절은 잠옷 노련했고 장년에 들어서는 속절없이 노성했으니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여기서는 원래는 당연이라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했으니 무릇 대개 보통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자, 보통 사람인데도 그 중에서도 항상 의식이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야.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 항상. 칭찬하는 거죠. 누가 하는 말이지, 이거? 일단 3인칭 시점으로 봅시다.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했다. 그는 애초에 심성이 맑고 깔끔했다. 자, 착한 부분을 한번 뛰어난 부분을 볼까요? 타고난 총겨 숫기. 그다음 심성이 밝고 깔끔.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했으며 성품이 곧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은 한 바와 겪으면 체험 바와 힘써 애써 노력해서 널리 보고 널리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게 된 주대는 일종의 자기만의 주관 뚜렷한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도 같은 거야. 어? 중심 주견 이것도 주관이야 주관. 갈피 있는 태도를 전혀 흐트리지 않아. 갈피를 못 잡다라고 하죠. 갈피를 잡는 건 그런 뭐예요? 제대로 서서 상황을 잘 판단하는 걸 우리가 갈피를 잡는 거죠. 갈피 있는 태도로 흐트러지지 않았다. 대단히 많은 칭찬.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 성품은 곱고 굳어. 많이 보고 넓게 들으려고 해요. 속 좁지 않아. 견문이. 애써서 노력해서 더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스스로 갖춘 주대, 남을 흉내낸 게 아니라. 주대와 주견을 가진.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서 남을 패롭은 패 끼치거나 이 사투리를 지금 많이 쓰고 있어. 자, 패를 끼치거나 누를 끼치는 건 같은 겁니다. 자, 주변머리 눈치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겸손함 없이 나대서 까부는 그런 패를 끼치는 자를 반드시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고 이 비유가 장마는 되게 눅눅하잖아 비 많이 와서 그때 물걸레 제대로 말라 안 말라 젖은 물걸레 안 말릴 거 아니야 그럼 물걸레 안 말른 상태로 계속 되면 어때 냄새 나고 그러잖아 그 더러운 걸레처럼 봤다는 얘기야 그런 냄새는 이런 자는 싫어했다는 거야 왜 자기가 이미 주변머리가 있고 자발머리가 있어서 남에게 폐를 안 끼치는 사람이었거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싫어하고 한결같이 하고 분수 없이 남을 제끼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 의스대는 자, 지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자는 삼국지에서 읽으면서 조조망하기를 기다리는 듯 미워하여 매양 항상
속으로 밑줄을 그어두기에 속을 하면 없다. 속으로 밑줄을 그어둔다는 거 뭐겠어? 너 아우. 어, 얘가 지금 유 유재피라는 사람은 그냥 허허허 모든 게 좋은 게 좋은 사람은 아닌 거야. 싫어해야 될 사람이 명백히 있어가지고 싫어할 사람은 반드시 싫어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지. 삼국지에서 조조가 보통 악인으로 나타나거든. 나쁜 사람. 유비, 관우, 장비, 한나라를 위해서 충성,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 삼국지에서 조조는 아주 그냥 지략을 써가지고 자기가 성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따르던 자기 부하 장수를 확 죽여버리고 막 의리도 지키지 않고 막 이런. 그러니 정의로운 행동을 보면 조조가 성공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유비나 유비 가는 장비가 성공을 바라면서 조조는 빨리 망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게 보통 삼국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야. 뭐니 너네? 너희들이 뭐 공통적으로 너희들 세대에서 유명한 시리즈 영화나 뭐 드라마, 만화 뭐 이런 거 있나? 악인과 악당과 선한 주인공 사이의 어떤 대결에서 뭐 이런 거 나오는 거가 있나? 존 윅은 본 적 있어? 1편 본 적 있어? 나도 다 봤어. 1편 요즘 나온 건 못 봤어. 음. 1편 있잖아. 1편 그 시작이 뭐 때문이야? 걔 죽이는 바람에 자기 차 뺏으려고. 그 러시아 쪽에서 건너온 그 조직의 아들이. 우린 영화 보면서 내내 뭘 기대해? 존 윅이 언제? 그래서 보는 내내 그 죽이길 기다리면서 보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어? 이번에 지금 여자 주인공 나오는 거 뭐 나왔어? 발레리나인가? 존윅 세계관에서 뭐가 나왔어. 새로운 영화. 어. 존윅도 잠깐 등장해. 근데 주인공은 여자야. 아니 아니야. 그거 거기야. 어떤 영화냐면 일종의 뭐지 그거? 아니 메타버스는 아니고 그 시작하는 걸 뭐라 그래? 그 본격적인 영화 딱 히트 치면 그 이전에 초창기 얘기 과거에 더 훨씬 1편보다 더 이전에 있는 얘기 다루는 거 이런 거 뭐라 그러더라? 오프 아니야. 아우 이름을 잊어먹었어. 자 긍정의 인물이고 꺼피따니 기억나요? 꺼피따니? 요거는 다 안 읽어도 되겠지만 꺼피따니는 당연히 부정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거죠. 자, 작가가 문제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동체 의식의 결여, 거나 기회주의자적 면모를 그런 인물들 나오는 거. 그래서 이응욱박사는 일제강점기 때 친일을 하면서 환자가 오면 일본 사람들이나 제대로 어, 치료하고 환자로서 받아들이지 돈 없는 조선 같은 민족은 손님으로 환자로 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것들로 나오는 거죠. 여기는 굳이 안 커피단은 안 읽어도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다 됐네. 자, 우리 수요일, 아니, 수요일이야.